미국발 훈풍 속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 1000 돌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집중된 관심이 반도체와 바이오로 번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애플페이에 국내 카드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자인 삼성페이가 무료 정책을 고수하면서 폭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7곳을 발표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2차 전지 분야는 무려 4곳이 선정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자산, 국부 증가율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벌써 8일째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닥이 어느덧 1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이른바 천스닥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세를 바라보는 눈길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주가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 종목이 끌어올린 지수는 필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2차 전지에 쏠린 과도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느냐가 올여름 썸머 랠리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재근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코스닥 랠리를 불편한 상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두 종목을 제외하면 실제 코스닥 지수는 850선으로 추정됩니다. 올 초 이후 지난 19일까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코스닥 시가총액 증가율은 27%로 이 증가율을 올 초 코스닥 지수 종가에 대입해 산출한 결과입니다. 두 종목이 지수를 100포인트가량 끌어올린 건데 그만큼 코스닥 지수 상승세가 에코프로 그룹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 추격 매수보다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해소돼야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서머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망업종은 대다수 증권사가 반도체를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을 예상해 반도체와 IT 소부장 업종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고 IBK 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왔다고 보고 반도체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성장주를 유망업종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신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셀 업체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로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꼽혔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7.88포인트 오른 931.6의 거래를 마치며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에 국내 카드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자인 삼성페이가 이와 반대로 무료 정책을 고수하면서 폭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무료화 결정으로 애플페이의 수수료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 1위인 삼성페이가 카드사들과의 상생을 택한 만큼 애플페이 역시 국내 시장의 생태계 교란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의 단독 제휴를 통해 올 초 국내에 상륙했는데 결제 건당 최대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수료율은 러시아와 이스라엘보다 높고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를 들여온 현대카드와 금융당국의 협상력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최근 카드 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됐다며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율을 꼬집었습니다.
도입 당시에 아마 현대카드가 이제 독점적 계약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협상력이 당연히 떨어진 상황이었고, 금융위원회에서 거기서 가격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면밀히 지불 결제 시장 내에서의 그 영향력을 감안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타 그 국가와의 비교나 현재 신한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추가로 애플페이와의 제휴를 논의 중인데, 삼성의 이번 결정이 협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무료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 애플페이의 비싼 수수료로 국부 유출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애플의 움직임에 카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정부가 전국 7개 지역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곳들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효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총 7곳을 지정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정부가 뒷받침하게 됩니다. 총 21개 지역에서 특화단지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가 기술 초격차와 경제 안보 확보 가능성, 지역 산업 기여도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평가를 거쳐 이번 특화단지 지정의 핵심은 다수의 지역을 하나로 묶는 밸류체인에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와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리사이클링 등을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가 있는 양극재 메카 포항에서 배터리 소재 생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의 마더팩토리가 있는 청주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끝으로 울산에서 LFP 전고체 배터리 같은 미래 배터리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밸류체인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경기 용인 평택을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총 562조 원의 투자가 예정됐습니다. 여기에 웨이퍼, 기판 등의 생산 라인을 갖춘 경북 구미를 더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구조입니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유일한 후보지였던 충남 천안 아산입니다. 정부는 이들 특화단지의 신속한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과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하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별 맞춤형 육성 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미래차, 바이오 등 5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도 추가 지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곳이 특화단지로 결정되면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산업 2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오늘 들고 온 주제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CJ, CGV 얘기죠? 예, 맞습니다. 최근 대규모 유상증자로 그룹 상장사 주가 동반 하락을 이끈 주인공 CJ, CGV 얘기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4,016억 원에 영업이익 1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영업이익은 1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이 상반기 흑자 전환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대목은 당기순 손실이 1분기 387억 원에서 2분기 560억 원으로 44% 늘었다는 겁니다. 네. 이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는데 당기 순손실을 냈다는 건 이제 그만큼 이제 금융 비용 부담이 컸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이유에서 이제 CJ 그룹 차원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 뭐 CGV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CJ, CGV의 차입금 규모는 7,534억 원인데 여기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은 3,383억 원입니다. 또 오는 10월에서 12월 3차례에 걸쳐 총 2,8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 증권이 중도 상환일을 맞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신종자본증권은 이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는 원금의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CGV 부채 비율이 지난 1분기 913%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더 높다는 의미이고요. 이 더 큰 문제는 신종자본증권이 중도 상환 이래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이 늘어난다는 건데 당장 돈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유상증자로 현금을 끌어들여 재무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CGV는 5,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고요. 이 중 3,800억 원을 이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CGV의 지난해 금융비용이 800억 원이 넘었는데 금융 조달 금리를 5%로 잡는다면 대략 200억 원가량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증자를 통해서 이 재무 부담은 덜 수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 회복세가 예전만 못한 데다가 이 OTT 대중화도 CGV에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CGV는 영화관 사업자에서 미래 공간 사업자로 변신해서 뭐 콘서트나 스포츠 같은 대안 수요를 노려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CJ, CGV 유상증자 사태를 둘러싸고 좀 눈길을 끄는 게 이 재계 13위인 CJ그룹 상장사 주가가 이 5,700억 규모의 유상증자 때문에 흔들렸다는 건데 이게 다른 계열사로 부실이 옮겨 붙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CJ, CGV의 재무 부담이 최대 주주나 모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건 좀 다소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CJ그룹의 주력 사업이 최근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CJ그룹은 앞서 언급한 CGV의 엔터 사업, 식품 사업, 바이오 사업, 물류 사업 이렇게 크게 4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식품 사업은 정부 가격 압박 탓에 이 원재료비 상승 부담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바이오 사업 또한 업황 부진해 지난 1분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선방하던 물류 사업도 소비 심리 위축 탓에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이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식품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거라는 낙관적인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 뭐 CJ 그룹 전체로 볼 때도 뭐 새로운 도입할구를 마련해야 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CJ그룹은 그래서 상시 사장단 회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그룹 컨트롤 타워인 지주사와 주요 계열사의 조직 개편을 잇따라 단행하며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네. 제주사는 직책을 없애거나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는가 하면 계열사 임원들을 연수에 이동시켰고요. 주력 계열사인 CJ 대한통운도 최근 조직을 통폐합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택배, 이커머스, CL, 글로벌 부문으로 나눠져 있던 조직을 한국 사업과 글로벌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조직 명칭을 개편했는데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본부, 실, 팀 이런 위계를 드러내는 조직 명칭을 바꾸고 영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 모두 통상 4분기에 진행하는 것을 3분기로 앞당겨 한 것으로 그만큼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다 놔버렸어. 너무 비싸서. 이거 뭐 양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 야채 종류가 다 올랐어요. 장보기 덜 보게 되죠. 정부가 또 10,000톤이나 비축을 유사시엔 정부가 비축량을 풀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의 시가총액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구당 순자산도 1년 새 2천만 원이 줄었는데 이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서영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자산과 금융자산의 규모를 기록한 표입니다. 이번에는 기록적인 숫자가 많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국민 순자산은 이경 380조 원으로 전년보다 442조 원 증가했습니다. 국민 순자산이 이경원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인데요. 다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2021년 11.1%에서 지난해 2.2%로 크게 둔화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은 6,209조 원으로 전년보다 343조 원 줄었습니다. 주택 시총이 감소한 건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가계 및 비영리 단체만 순자산이 줄었는데요. 가계와 비영리 단체 순자산이 감소한 건 부문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의 경우 5억 2,0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자산은 더 많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구당 순자산을 시장 환율로 환산하면 40.3만 달러, 미국과 호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일본보다 약 18% 작은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 자산 구성을 보겠습니다. 주택과 주택의 부동산 비중이 지난해 기준 74.6%에 달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부동산 자산 비중이 76%였는데 여전히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식 등 지분증권 비중이 감소한 반면 현금과 예금, 보험 비중이 늘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주식 가격이 내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전국 집값이 1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 바람의 중심에는 수도 서울과 강남,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핵심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늘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서울을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엄청난 속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한 5, 6년 걸리던 거를 1, 2년 내에 끝내버리겠다는 게 신속 통합 기획입니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서울시가 개입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대폭 지원하고 통상 5년가량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35층 룰 폐지, 창의혁신 디자인 반영 등으로 압구정 여의도를 중심으로 신통기획에 참여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최고 높이 70층 설계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용적률 등의 혜택이 단순히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구분을 없애는 진정한 소셜믹스를 실현하고 녹지 공간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타워팰리스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서울 임대주택의 질을 크게 높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평형을 넓히고 20평, 30평까지 넓히고 품질도 높이고 한 동에 섞어 넣어서 몇 동 몇 호가 분양인지 몇 동 몇 호가 이른바 임대주택인지 모르게 섞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재건축, 재개발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됐어야 한다며 전임 시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다 취소했던 재개발, 재건축만 다시 시작을 했어도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 10년간 서울 인구는 77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증시의 맥을 짚어보는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위기의 CJ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CJ, CGV의 2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죠. 일단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지만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줄고 있는 점은 이 주가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CJ CGV의 유상증자 여파로 인해서 CJ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다 같이 빠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CJ와 또 CJ E&M, CJ 제일제당 등 대표 계열사들의 주가는 CJ CGV가 유상증자를 발표한 지난달 20일과 비교해 한 달 만에 평균 1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CJ E&M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원이 넘지만 영업 적자는 마이너스 9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28억 원을 크게 밑돌면서 현재 주가 흐름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CJ 제일제당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영훈 연구원은 CJ 제일제당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3% 낮춰 잡았다면서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서 가치를 조정한 것이 주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막내 독주입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가운데 막내로 불리는 에코프로 HN이 오늘 홀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은 강보합, 에코프로는 3%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 HN이 홀로 5%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8일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18일 5% 가까이 오른 데 이어서 전날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장중 한때 16%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환경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HN은 주로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등을 제공하면서 2차 전지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와 함께 에코프로 삼형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총 규모는 현재 1조 3천억 원대로 에코프로 BM이 35조 원, 에코프로가 28조 원을 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덩치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큰형들이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사이 막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약발 떨어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이터널 리턴이라는 신작 게임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는 25일에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라는 게임도 출시할 예정인데요. 보통 신작 게임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좀처럼 투심을 흔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15일 신작 오딘을 출시할 당시만 해도 38,000원대였던 주가는 13% 넘게 빠졌습니다. 신작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NH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원에서 44,000원으로 12%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은 RS 출시 준비로 인한 마케팅 비용도 249억 원 증가해서 2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 메타 등은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끈 7종목,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와 호평을 한 몸에 받아온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2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나니 그동안 월가 내부에 잠들어 있던 회의적인 시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과 매출 순이익에서 모두 월가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은 지난해 대비 83%, 같은 기간 매출은 47% 늘었는데 억지로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주가는 시간 외에서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설명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가격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 이 발언이 전기차 업계 재고 증가와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에 불을 붙였습니다. I think it does make sense to sacrifice margins in favor of making more vehicles because we think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y will have a dramatic valuation increase. I think 지난 5월부터 비밀번호 공유를 막아가며 구독자를 589만 명이나 늘린 넷플릭스도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로 시간 외에서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과 미국 IBM도 호실적을 냈지만 지정학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일제히 내렸습니다.
간밤 IT 기업 주식들의 하락을 이끈 기관들은 개인들과 달리 여전히 시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247개 기관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에게 평소보다 투자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에 위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증가했습니다. Based on where the market is today, I think investors still need to be cautious, and we've just started a process of going through earnings.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상장 기업의 주당 순이익 상승폭이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번 조사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일본, 신흥국 주식 매수는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중국 주식과 달러 비중은 당분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